2002년 2월 19일 중국 자오퉁시 차오자연의 한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성의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난 건 불과 개원 3일 뒤인 2월 22일이었어요. 이날 선생님과 어린 아이들은 평소처럼 모여 공부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이 됐을 때 각 반을 순찰 돌던 원장 주메이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와요. 하오레이라는 2살 된 여자아이가 딱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애가 몸이 축 처져가지고 구토까지 해. 상태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니 이때 원장 주메이는 하원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하오레이 부모님에게 연락, 집으로 아이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 하오레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침에 등원시킬 때만 해도 애가 멀쩡했는데 몇 시간 뒤 집에 온 아이의 상태, 입술이 보라색이야.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눈 동공 또한 이 상아리만큼 커져 있고 2살 배기 아기가 흔들어도 의식이 없어. 그 상태로 집에 온 거예요. 아니 부모님 놀래 자빠지죠. 급히 병원으로 아기를 옮깁니다. 하지만 2살밖에 안 된 아기는 사망해요.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나옵니다. 응? 독극물 중독? 취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날 어린이집에서 허우레이처럼 이상 증상을 보인 애들 무려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중독이 심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와, 믿고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집 또한 이 상황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제일 처음 중독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바로 조사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교실 서랍에서 두유가루 그리고 쓰다만 주사기와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의 조그만 통이 발견됩니다. 각이 나오죠. 누군가 일부러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쥐약을 탔구나. 그러면 독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어린이집은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원장 주메이는 18살 때 어린이집 교사 일을 시작. 후에 그녀의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면서 해당 유치원을 하나 차렸던 거예요. 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직원은요, 주메이의 가족들과 17살이었던 보육교사 치안램펑 뿐이었습니다. 주메이는 유치원 총괄 및 교사 일을 담당했고요. 주메이의 엄마는 어린이들 급식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치안램펑은 전체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2일 그날은요, 주메이 플러스 그녀의 엄마 점심을 다 차려놓고 일 때문에 2사람 다 외출을 했습니다. 즉 사건 당일 그 시간 치안램펑 혼자 원에 남아서 아이들의 식사와 낮잠을 돌봤어요. 하오레이의 이상함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 또한 치안램펑이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나갔다 돌아온 주메이가 이어서 발견, 서둘러 아이를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비극이 발생했죠. 저녁 7시가 넘어 그녀는 경찰서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건 발생 전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직원으로 이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돼요. 사실 그녀가 용의자가 됐다는 소식에 제일 황당해한 건 주메이와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본 치안램펑은 너무 여리고 솔직하고 말수 없고 이 어린애들을 죽일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 신문 4일째가 됐을 때 치안램펑 본인이 독극물을 넣었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메이 포함 가족들 충격에 빠져요. 치안램펑 왈, 원장인 주메이가 저 괴롭혔어요. 늘 나한테 윽박지르면서 일 못한다고 못되게 굴었다고요. 음식도 맨날 나는 남은 것만 주고. 사건 당일도 그래요. 나 혼자 12명 아이들을 보라고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이때 쌓아져 있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2일 정오 집에서 가지고 온 쥐약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짜 넣었습니다.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 이 원이 망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를 다 원장 주메이가 내게 될 텐데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힘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론 죄 없는 어린 아기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애들도 죽을 뻔했죠. 자백으로 그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독약을 넣은 적 없다고. 자백은 고문 당한 후 고통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한 거라고 재수사해달라고. 하지만 2002년 9월 법원은 1심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판사는요, 원래 사형감인데 치안램펑 17살이었어요. 미성년자라서 그나마 봐준 거라는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 무기징역. 이에 대해서 그녀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2심 또한 원심 유지, 무기징역. 그렇다면 치안램펑은 어떤 여자인가? 그녀는 한 시골집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다녔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 그녀가 바로 한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됨이 성실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주메이 원장과 그녀의 가족들한테 엄청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녀가 용의자에 올랐을 때 주메이 플러스 그녀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치안램펑 가족들은요, 그녀가 가정부 일이 아닌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한다고 하니 내심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된 지 3일 만에 내 딸이 살인자가 됐어. 경찰은 그녀의 부모님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때 부모님은요, 우리 딸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애라고. 실제 감옥에 있는 딸을 만나러 와서도 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정말 네가 한 거 아니지? 그래 아빠는 너 믿어. 아빠가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볼게. 네 억울함 아버지가 꼭 풀어줄게. 그런데 뭐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이 부모님은요, 내내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이었어요. 이 시골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생활 5년이 지나갑니다. 이때 그녀는요, 노동이나 다림질, 재봉, 여러 가지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다시 항소를 넣어야 하고, 그 항소를 넣기 위해선 돈, 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녀는 2007년도부터 감옥에서 계속해 고소장을 작성해요. 고소장. 그녀의 끈기는 감옥에서 8년을 복역했을 때 빚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4월 교도소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변호사들이 수감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치안램펑은 변호사 양주를 처음 만났어요. 좀 더 정확히는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아니고요. 양주 변호사를 처음 본 거예요. 이전에 여러 변호사를 만났는데 다들 그냥 돈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네네네 명함 한 장만 띡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해도 안 받고. 하지만 이 양주 변호사는 달랐죠. 그녀의 모든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들어줘요. 순간 그녀 촉이 좀 왔대요. 이 변호사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역시나 양주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많은 것을 발견해요. 와, 이거 나 혼자서는 좀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양주 변호사가 다른 친한 변호사 양민고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딱 이때부터 이 두 변호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치안램펑의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주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건 조사하면 할수록 의문투성이야. 왜 이 여자가 용의자가 됐고 왜 이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앞서 치안랜펑 범행을 저지른 이유,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메이가 날 괴롭혔다, 복수하고 싶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주메이 왈,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해왔으니까 내가 뭐 괴롭히고 할 것도 없었다고. 거기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들어올 때 합의한 거는 매월 100위안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150위안으로.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가능하겠냐고요. 이때 너무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하겠다면서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는데, 아니 돈까지 올려주는 상황에서 좀 억울하다고 이런 복수를 한다? 거기다 치안랜펑 숙식을 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짓을 해버리면 자기 지낼 곳도 없어지고 돈도 더 이상 못 벌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전혀 없는데 뭔가 범행 동기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거, 당시 진술서를 보면 치안랜펑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주사기를 사용, 아이들이 먹는 점심 도시락에 독국물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그 도시락을 자기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기로 하나하나 다 넣은 게 아닌 빨리 뿌리고 숨겨야 되니까 이제 주사기로 이제 밥들이 쫙 있으면 이렇게 쭉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자기도 먹은 거예요. 즉 독살이 목적이었다면 자기가 독국물을 넣어놓고 그걸 굳이 자기가 다시 먹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진술서에 치안랜펑은 독의 출처에 대해서 설날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라고 했어요.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녀 부모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확인 결과 쥐약은 모두 아버지가 사신 거였어요. 각각 다 다른 쥐약들로 다 각자 특징이 있었어요. 쓰임새가 다 달라. 경찰이 문제의 흰색 플라스틱 병에 담긴 붉은 액체, 쥐약 이걸 보여줬을 때 이 아버지는 이거 내가 산 쥐약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쥐약병의 출처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여기서 멈춘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추냐고. 그리고 또 하나, 진술에서 치안랜펑은 부엌칼로 일회용 주사기를 조금 잘라 거기에 쥐약을 넣고 음식에 짜 넣었다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요, 현장에서 부엌칼을 찾았어요. 주사기와 흰색 플라스틱 병도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거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은요, 물리적 증거를 파악해야 돼요. 부엌칼, 주사기, 플라스틱 병에 지문은 없는지, 머리카락 같은 건 안 붙어 있는지, 다른 흔적은 없는지, 특히 주사기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은 당시 기술로도 충분히 쉽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담당 경찰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딱 발견하고 끝.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해. 이런 상황에서 치안랜펑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뜬금없이 양주 변호사는요, 당시 사건의 진짜 용의자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어린이집이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 2층 활동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먹고 자요. 이 활동실 문 밖에 오른쪽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 어린이집 2층이잖아요. 여기 대문도 없고 문도 안 잠그는 거예요. 즉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양주 변호사는요, 외부인이 벌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범행 방식으로 볼 때 원장, 주메이를 겨냥한 고의적인 보복, 독살 행위로 보인다 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원장 주메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용의자가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치안랜펑이 아니었어요. 주메이는요, 당시 경찰한테도 치안랜펑이 아닌 아무래도 리우와 샤이라는 두 남자 같아요 라고 말까지 한 게 확인됐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이 두 남자 아예 조사조차 안 했고요. 막무가내로 치안랜펑을 밀고 갔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상하죠. 리우와 샤이,
이 두 남자는 뭔데? 이 둘은요, 주메이를 짝사랑하던 남자들입니다. 둘 다 고백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차였어. 여기서 리우가 현지 정부 부국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들어온 느낌이 싹 들죠. 주메이가 이 두 남자를 바로 떠올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이 차이고 나서 똘똘 뭉친 거예요.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1년 전부터 그렇게 주메이 집을 털어 절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거예요. 그녀의 가족이 이 두 남자한테 도난당한 돈만 6,000위안이 넘어갔대요. 이때 경찰이 이 두 남자를 잡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 둘 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에다가 부모들이 빵빵하니까 부국장 아들 바로 적극적으로 배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가벼운 둘 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이 해결되고 끝난 게 2002년 1월 24일이었대요. 이때 이렇게 판결 받고 이 두 남자 동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2002년 1월 24일 이 둘이 석방되고 28일도 채 안 돼서 주메이 집에 4번이나 연속으로 알 수 없이 불이 났고요. 그녀의 오토바이 또한 불탑니다. 거기다가 2월 22일 주메이가 원을 연 지 3일 만에 독극물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사랑에 거절당했고 절도 사건으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딱 독극물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감옥에서 풀려났죠. 이들에겐 동기, 시간,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용의선상에 오를 사람은 치안랜펑이 아닌 이 두 남자 아닌가? 경찰은 왜 이 두 남자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 건가? 앞서 방화 사건 4번 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조차도 경찰은 조사 안 했어요. 2011년 8월 치안랜펑은 재심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거 기각돼요. 그래서 이 2명의 변호사가요, 이 사건에 대해 26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작성 막 뛰어다닙니다. 윈난성 검찰원에도 고소장이 접수돼요. 그러면서 2013년 5월 윈난성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식 재수사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대반전이 시작돼요. 11년 동안이나 캐캐 묵혀있던 이 사건 서류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또 대박이 나와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원래 부검할 때 따로따로 독극물 감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런 다음 독극물 감정 보고에 근거해서 부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확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서류 속에 부검한 날짜가 2월 22일이래요. 2월 22일. 그런데 독극물 감정서를 보니까 3월 8일에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즉 부검이 먼저 된 겁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 독극물로 죽었다는 감정이 나오기 전에 담당 경찰이 독극물로 죽었다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조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즉 독극물로 죽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쥐약 또한 아버지가 산 게 아니었죠. 진술서 또한 이상했습니다. 이 진술서 3개 중에 2개가 사인이 이상해. 그녀 사인이 다른 거예요. 필적 확인 결과 당시 경찰이 치안랜펑의 서명을 위조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녀의 진술 기록서 사인을 위조했던 경찰관 3명. 아이고 승진을 그렇게 빨리 했네. 거기다 치안랜펑 왈 경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인정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는데 뭘 인정해. 버텼죠. 그랬더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12시간 연속으로 신문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2002년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치안랜펑은 총 11번의 신문을 받았고 밤샘 신문이 1회 이상, 가장 긴 신문은 12시간 동안 지속됐다. 경찰은 그녀를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가죽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인정하라고 폭행하고 압박했다.
공포와 고통에 참다 견디지 못한 그녀가 모두 자백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검찰원은 이 모든 문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은 2014년 5월 재심이 이뤄져요. 그리고 사망한 허우레이의 증상이 쥐약, 테트라민 중독 증상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독극물 검사 보고서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 지문 감식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백에는 여러 모순점들이 있다. 위조된 그녀의 사인까지 사건 당시 경찰이 대신 서명한 게 확인됐다. 그 외 여러 가지를 추합해 봤을 때 그녀가 독극물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2015년 12월 21일 윈남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무려 13년을 감옥 생활한 끝에 말이죠. 엄밀히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은 재심에서 치안램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수사한 모든 자료가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가 된 그녀는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축하해주는 많은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 74세였던 엄마. 오매불망 막내딸이 집에 오길 기다리다 그녀가 자유를 되찾기 딱 8개월 전에 병으로 사망하신 거예요. 이게 그녀의 평생 아픔이 돼버렸습니다. 2016년 6월 그녀는 국가에 국가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피해 포함 수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발생한 비용까지 총 955만 위안, 하나로 약 18억 정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배상 협상 청문회는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6년 7월 8일 윈난성 고등법원 부주석이 치안램펑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함과 동시에 약 173만 위안, 3억 좀 넘게 배상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진짜 살인마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 2명 다시 잡아서 용의자 신문했나? 앞서 주메이 가족들에게 일어난 알 수 없는 방화들 그리고 살인까지 양주 변호사는요, 딱 감이 오니까 2016년 7월 실제 살인자를 추적하기 위해 윈난성 경찰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메이 가족에게 일어난 방화 사건과 그리고 독극물 중독 사건을 같이 재수사해달라고. 그래서 재검토를 실시했는데 이게 세월이 너무 흘러버려가지고 증거를 찾기도 힘들고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다들 기억이 흐릿흐릿해. 결론은 이 두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와, 사건 초기에 이 담당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두 남자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렸네. 그러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을 사건이 미제 사건이 돼버렸네. 현재 치안램펑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무죄를 받아 다행이지만 끝까지 만족스러운 결말은 아니죠.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니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 한바탕 강풍이 강한 바람이 진실 위에 덮인 먼지를 완전히 쓸고 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13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낸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